어머니, 저 이제 나가서 살아도 될까요? 47살 아들이 73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이 말을 꺼낸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상 위에 있던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왜 이제야 했을까? 아니, 왜 이제서야 할 수 있게 됐을까? 며칠 뒤 아들은 어머니 집에서 걸어서 딱 10분 거리의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완전히 떨어져 살지도 않는 거리. 그 묘한 거리 안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를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혼자 살되 외롭지 않게, 함께 살되 숨막히지 않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와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같은 집에 사는데도요.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 나는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비슷한 시기 5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다 독립하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해졌어요. 이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리듬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녀 역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게 정말 잘못된 걸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살자니 외롭고 함께 살자니 숨이 막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답이 아니라 새로운 중간 지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을 이렇게 부릅니다. 1.5인 가구, 1인 가구의 1에 느슨한 연결에 0.5를 더한 삶. 혼자이고 싶지만 외롭고 싶지는 않은 마음. 함께이고 싶지만 매여 있고 싶지는 않은 마음. 이 상반된 욕구 사이에서 1.5인 가구는 태어났습니다. 1.5인 가구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지원 의존형입니다. 독립해서 혼자 살지만 부모님 집과 아주 가까운 거리. 걸어서 10분, 차로 5분 안팎입니다. 40대 미혼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집에서 500m 떨어진 원룸에 살아요. 퇴근하고 나서 가끔 들러 저녁 먹고 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요. 그녀는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나한테 맞는 거리구나. 같이 살 때는 사소한 일에도 부딪혔는데 지금은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거리가 생기자 마음이 더 가까워진 겁니다. 두 번째는 독립지향형입니다. 배우자와 각자의 집에서 사는 경우입니다. 이혼도 아니고 갈등도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겁니다.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골에서 농막 생활을 하고 저는 서울 아파트에 살아요. 한 달에 2~5번 서로 오가며 만납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다 물어봤어요. 무슨 문제 있냐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부러워해요.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만의 하루를 갖게 됐다. 함께 살 때는 일상이 간섭이 되지만 따로 살면서 만나니 데이트가 됩니다. 사랑은 그대로인데 숨이 트인 거죠. 세 번째는 시설 활용형입니다. 코리빙 하우스, 쉐어하우스 같은 공유 주거 공간입니다. 내 방은 독립되어 있고 공용 공간만 함께 씁니다. 58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이혼하고 갈 곳이 없었어요.
고시원은 답답했고 원룸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창피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사람 기척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일 줄 몰랐습니다. 이 느슨한 연결감. 이것이 바로 1.5인 가구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삶의 방식이 주목받는 걸까요? 첫째,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이미 30%를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50대, 60대 중장년 1인 가구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퇴직, 이혼, 사별, 자녀 독립. 어느 순간 갑자기 혼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둘째, 외로움이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62%가 외롭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 1인 가구의 외로움이 가장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고독사 통계입니다.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50대와 60대이며 그 중에서도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직하고 이혼하고 가족과 멀어지고 말 걸 사람이 사라지면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어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은 일과 함께 사회관계를 맺는다. 직장을 잃고 가족관계까지 멀어지면 말 그대로 고립된다. 셋째,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3대가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도 따로 살고 부부 역시 각자의 공간을 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지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가까이 있되 너무 가까이 있지 않은, 연결되어 있되 속박당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1.5인 가구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여기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대 초반의 어머니,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효도한다고 어머니를 모셨지만 어머니는 점점 입을 닫게 됐습니다. 며느리의 청소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손자의 밥 먹는 태도가 걱정돼도 어머니는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손님이야, 주인이 아니라.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 나가서 살려고.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거야. 어머니는 아들 집에서 걸어서 7분 거리의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자그마한 방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외로웠고 밤이 되면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틀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고, 저녁에 늦게까지 드라마를 봐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내가 이걸 잊고 살았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같이 살 때는 매일 봐도 할 말이 없었는데 따로 살면서 일주일에 1-2번 만나니 반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었고, 손자는 주말마다 놀러와서 어머니 방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살 때는 서로 숨이 막혔어. 그런데 지금은 볼 때마다 고마워. 이 거리가 우리한테 딱 맞았던 거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살립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겨울에 서로 가까이 모이면 가시에 찔리고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떤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 서로를 따뜻하게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날카로운 면에 상처받고 너무 멀면 연결이 끊어져 외로워집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딱 맞는 거리가 있습니다. 1.5인 가구는 바로 그 거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했고 혼자 사는 것은 외롭고 불쌍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사는 것도 선택이고 함께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1.5인 가구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으면서 적당한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물리적 거리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걸어서 10분 혹은 차로 15분 정도. 급할 때는 금방 갈 수 있지만 매일 들락거리지는 않는 거리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만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식사하기. 한 달에 한 번 여행 가기. 날을 정해놓으면 만남은 특별해집니다. 셋째, 연락의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편한 주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전하면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문자 하나면 됩니다. 넷째,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 외에도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동네 모임, 취미 동호회, 봉사활동. 가족에게만 의지하면 서로 지치게 됩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산책, 독서, 텃밭 가꾸기, 글쓰기.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워지면 함께 있는 시간도 더 깊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고 고립은 원치 않는데 혼자가 된 상태입니다. 고독은 충전이고 고립은 소진입니다. 고독은 자유이고 고립은 감옥입니다. 1.5인 가구가 지향하는 것은 선택적 고독입니다. 필요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필요할 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건강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삼간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과 혼자 있을 때 평온하고 충만한 사람.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영국의 시인 존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일부이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섬입니다. 다만 섬과 섬 사이에 다리가 있을 뿐입니다. 1.5인 가구는 바로 그 다리입니다. 완전히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섬을 지키면서 필요할 때 건너가는 다리. 그 다리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짧은 다리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긴 다리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널지 말지는 내가 선택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1.5인 가구가 주는 자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인 가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입니다. 혼자이되 외롭지 않고 함께이되 숨막히지 않는 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적당한 거리는 더 깊은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주변의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의 정답은 내가 찾는 것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틀에 나를 끼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고 함께 살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안에서 나만의 0.5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는 작은 연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거리.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과태료 100만 원. 붕어빵 노점이 한번 단속되면 부과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도로법 위반으로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반복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붕어빵 구워서 버는 돈이 2, 3만 원인데 한 번 걸리면 몇 달치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들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겨울이 오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습니다. 학교 앞 골목, 버스 정류장역, 시장 입구.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던 그 자리. 붕어빵 굽는 할머니가 계셨던 곳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소년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소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멀리 계신데 이 할머니가 내 할머니 같다고. 1,000원짜리 한 장 내밀면 따끈한 붕어빵 3개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호호 불며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파당금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000원짜리 행복. 겨울 저녁의 작은 위로. 그 소년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그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계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붕어빵 노점은 불법이다. 아니다, 공존해야 한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뭐가 불법인 걸까요? 오늘은 감정이 아닌 팩트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법률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이걸 알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리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붕어빵 노점이 어기는 첫 번째 법은 도로법입니다. 도로법 제61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용이라는 건 도로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붕어빵 노점은 보통 인도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인도도 도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를 하려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법률상으로 노점이 원천적으로 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 노점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노점 자체가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고요. 법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와 행정 관행상 불가능한 겁니다. 허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법에는 두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바로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과태료나 변상금 부과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노점에 정식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점용료가 얼마냐면 서울시 기준으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공시지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이건 서울시 얘기고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부분 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로 위에서 장사하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지자체 조례와 행정관행상 허가를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단속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도로법만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다 해도 또 다른 벽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법이 반드시 건축물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동 판매나 즉석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완화된 시설 기준이 시행규칙에 존재합니다. 이론상 예외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붕어빵 노점은 그 완화된 기준조차도 충족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급수시설, 손 씻는 시설, 식품 보관시설 같은 것들을 갖추기가 어렵거든요. 식품위생법 제37조 사항과 벌칙 97조에 따르면 영업허가 신고가 되지 않은 영업업주에게는 법정 최고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과 현실 적용은 다릅니다. 실제로 노점 할머니에게 곧바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행정지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에야 형사입건이 됩니다.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얻었다고 해도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불법 노점일 확률이 높다. 식품위생법상 노점은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영업 허가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로법상으로는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한데 지자체 조례상 받기 어렵고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서 불법입니다. 이게 붕어빵 노점이 처한 현실입니다. 양쪽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이 있습니다. 노점상들은 세금도 안 내면서 돈을 번다. 탈세다. 현금만 받고 카드를 안 받으니까 탈세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을 찾아봤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 노점상인, 행상인 또는 무인 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도 비슷합니다.
노점상인, 행상인 또는 무인 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와 납세 의무 면제는 다른 겁니다. 법에서 영수증을 안 끊어줘도 된다고 한 건 영세한 사업자의 행정적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노점상은 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있으니 매출 증빙이 어렵습니다.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노점상 분들은 소득이 적어서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노점상의 월 평균 수입은 130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 직장인 월 평균 소득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500만 원 안팎인데 여기서 재료비, 가스비, 기타 비용을 빼면 실제 소득은 더 적습니다. 세금을 내야 할 만큼의 소득 기준을 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점상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그걸 탈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있어서 매출 증빙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소득이 적어서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분들이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과세가 어려운 구조에 가깝습니다. 물론 명동이나 강남 같은 번화가에서 큰 돈을 버는 이른바 벤츠 노점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규모가 커지거나 상시 영업, 고정 장소 점유 시에 과세 대상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재미있는 건 노점상들 스스로는 세금을 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면 제도권에 편입되기 때문에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과태료 폭탄보다는 차라리 정해진 세금을 내고 보호받고 싶다는 거지요. 한 시민단체가 노점상 특별법을 국회에 청원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벌금 말고 세금을 내게 해달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일반 가게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어떨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에만 적용됩니다. 가맹점이 아니면 카드를 안 받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점상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해도 고정된 사업장 주소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노점은 고정된 사업장이 아니니까요. 무허가 장소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이 카드를 안 받는 건 탈세 목적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간편결제나 계좌이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개인 명의로 받으면서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영세한 노점 할머니가 그런 걸 악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점상이 카드를 안 받는 건 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고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발급 의무도 법적으로 면제되어 있습니다. 탈세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노점상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점은 불법입니다. 세금 문제는 구조적으로 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논쟁이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한쪽에서는 불법은 불법이니까 단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건 당연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생계형 영세 상인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주변 상가의 민원이 단속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방의 모 지자체 관계자 말을 빌리면 대부분 빵집, 카페 등 유사업종 상가들에서 붕어빵 노점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가게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인테리어 비용 들여서 장사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서 그런 비용 없이 같은 물건 파는 노점이 있으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노점 상대 단속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점 상대 주변 상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제도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붕어빵 노점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다만 그 불법성은 개인의 악이나 탈세 때문이 아니라 제도 구조상 발생하는 겁니다. 세금 문제를 이유로 한 비난은 법적으로 상당 부분 부정확합니다. 반대편 이야기도 해야 공평하겠지요. 단속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도 한때는 그들을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얼마 전 한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어린 시절 그 할머니에게 붕어빵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가 단속 공무원이 되었고 어느 날 바로 그 할머니를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너 혹시 그 꼬마 아니니? 붕어빵 3개씩 사가던. 공무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게 내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이 공무원이 나쁜 사람일까요? 전혀, 절대 아닙니다. 그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야 합니다. 상급자 지시가 있으면 따라야 합니다. 그것도 그의 생존입니다. 한 언론사 기사를 보면 어느 구청 노점상 단속 팀장의 말이 나옵니다. 상가 민원이 제일 많다고 보면 돼요. 노점에서 붕어빵을 팔면 다른 건 안 사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생존과 생존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울시의 거리가게 허가제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전국 특별시, 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노점에 정식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습니다. 요건이 뭐냐면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해 4.5억 원 이하,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 그리고 1년마다 계약 갱신을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등록된 노점의 비율은 전체 노점상의 29.3%에 불과합니다. 허가 기준이 높아서 등록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습니다.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무조건 묵인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행정적 재량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양쪽 다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꼼꼼하면 친구가 없다. 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법이 너무 엄격하기만 하면 그 틈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무시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논쟁에서 가장 마음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말싸움을 보면요. 한쪽에서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인정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옳은 말을 하면서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워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요? 왜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영하의 날씨에 붕어빵을 구워야 하는 걸까요? 왜 노령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걸까요? 왜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건 할머니의 잘못도 아니고 단속 공무원의 잘못도 아니고 민원 넣은 옆가게 사장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무게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문제의 뿌리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앞의 갈등만 봅니다. 붕어빵 노점 논쟁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할머니가 불법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왜 할머니가 그 자리에 서야만 하는지 그 뿌리를 봐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붕어빵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단속이 나와서 할머니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상인들이 나섰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게 앞에서 하세요. 상인들이 자기 가게 앞 공간을 내어준 겁니다. 사유지이거나 점포 앞 허가된 공간이면 도로가 아니니까 단속 대상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모든 동네에서 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저 할머니는 불법이야가 아니라 저 할머니가 왜 저기 서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것.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보려는 마음. 그게 따뜻한 시선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나. 바람이 먼저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그네가 외투를 더 꽉 여몄습니다. 그 다음 해가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나그네는 스스로 외투를 벗었습니다. 붕어빵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단속과 처벌로만 밀어붙이면 갈등만 깊어집니다. 따뜻한 시선과 함께 고민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누군가 스스로 외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소녀는 왜 그 골목이 그리웠을까요? 붕어빵이 맛있어서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골목에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가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합니다. 마트 계산원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셀프 계산대로 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오늘 뭐 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위로일까요? 붕어빵 노점은 그냥 간식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골목의 풍경이고 겨울의 온기이고 사람 사이의 정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법을 눈감아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다만 법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붕어빵 노점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도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탈세라는 비판은 법적으로 상당 부분 부정확합니다.
탈세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붕어빵 노점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다만 그 불법성은 개인의 악이나 탈세 때문이 아니라 제도 구조상 발생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부딪힐 때 어느 한쪽만 밀어붙이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양보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천일야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명한 왕은 양쪽 말을 다 듣고 어리석은 왕은 한쪽 말만 듣는다고. 붕어빵 논쟁에서 우리 모두 현명한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쪽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양쪽의 사정을 다 들어보는 시민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칼바람 부는 겨울 저녁, 손을 호호 불며 붕어빵을 굽고 계실 어딘가의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단속하러 가면서 마음이 무거울 어딘가의 공무원도 생각합니다. 또 그 옆에서 장사하면서 억울함을 느끼는 가게 사장님도 생각합니다. 모두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어린 시절 붕어빵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딘가에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도 못해? 그 순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방금 나의 입에서 나온 그 말투, 그건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엄마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오늘은 그 섬뜩한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그녀에게는 30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손녀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있는데 손녀가 밥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아이고, 밥을 그렇게 흘리면 어떡해? 숟가락을 똑바로 잡아야지. 딸이 살짝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 좀 봐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지금 자신이 한 말, 그건 50년 전 엄마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말투도, 억양도, 심지어 한숨 섞인 그 톤까지.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의 엄마는 지적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지적, 옷 입는 것도 지적, 공부하는 것도 지적.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들. 그녀는 그런 엄마가 정말 싫었습니다. 왜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주는지, 왜 항상 부족한 점만 찾는지, 왜 자기 방식만 옳다고 우기는지. 20살 때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저런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 내 아이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주겠다고. 잔소리 대신 응원을 해주겠다고.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입에서 엄마의 말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딸에게 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아니야.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하나하나 떠올릴수록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분명히 안 그러려고 했는데, 분명히 엄마처럼은 안 살겠다고 했는데,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엄마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판박이라는 것을,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놓았습니다.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말하고 나서 움찔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아버지에게 하던 잔소리 아닌가.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끼어들고 싶었습니다. 그 어린이집 말고 다른 데가 낫지 않아? 참으려 했는데 결국 말해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니 엄마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한숨 쉬는 버릇, 혀를 차는 소리,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버릇, 뭐든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고집.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래도록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마에 이런 주름이 생겼지? 언제부터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갔지? 언제부터 눈빛이 이렇게 날카로워졌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마의 무엇이 그렇게 싫었던 걸까? 간섭이 싫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하라는 게 싫었습니다. 내 선택을 인정해주지 않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어떤가? 딸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딸이 사는 방식이 답답합니다. 딸이 결정하는 것들이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견을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합니다. 딸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평생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 그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딸에게 사과를 해야 하나?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한다는 건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건 엄마로서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딸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쉬던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알았어라고 대답하던 그 목소리. 그건 예전에 자신이 엄마에게 하던 그 대답과 똑같았습니다. 대답은 하지만 마음은 닫혀있는 그 느낌. 억지로 맞춰주지만 속으로는 지친 그 상태. 자신이 그랬으니까 알았습니다. 딸 마음이 어떤지. 어느 날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을 때 그녀는 딸을 잠깐 불렀습니다. 거실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입을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저기, 엄마가. 딸이 긴장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걱정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한 번 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한테 참견을 많이 했지? 미안해. 딸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예상 못한 말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괜찮지 않아. 네 한숨 소리 들으면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나한테 그랬거든. 맨날 참견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라고 하고 나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거울 보다가 깜짝 놀랐어. 외할머니 얼굴이 보였어. 딸이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과를 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딸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며칠 지나니 또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애 간식은 이걸로 주는 게 낫지 않아? 말하고 나서 아차 싶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참으려고 해도 자꾸 튀어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이랬을까? 엄마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걸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참견이 심한 분이셨습니다. 엄마도 외할머니에게 시달렸을 겁니다. 엄마도 외할머니처럼 안 살겠다고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됐을 겁니다. 자신처럼요. 물론 그렇다고 엄마가 옳았다는 건 아닙니다.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서운한 건 서운합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엄마도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안 그러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자신에게, 외할머니를 닮아가는 자신에게, 인간이라는 게 참 한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의식이라도 하면서 살자고.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자고.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이건 참견인가, 조언인가? 딸은 어떤 기분일까?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꾸 실수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옳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은 변화 같지만 사실은 큰 변화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부모 닮아. 젊을 때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정직합니다. 우리 몸의 말투에, 습관에 부모의 흔적을 새겨놓습니다. 어쩌면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전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닮고 싶지 않은 부분은 의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부모님이 보일 때 그건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너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너를 한번 돌아봐. 아직 늦지 않았어. 그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는 그냥 부모님의 복사본이 됩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엄마를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닮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 그 말투, 그 습관이 어느새 내 것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싫었던 그 행동을 나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섭고 불편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면 우리는 영원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엄마가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엄마도 힘들었겠구나 하는 정도는요. 그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이해가 우리 마음의 응어리를 조금은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중년의 여인이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닮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닮는 것은 막을 수 없소. 하지만 닮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오. 아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것이오. 우리는 완벽하게 부모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경계하며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엄마가 보이시거든 화들짝 놀라세요. 그 놀람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언니 좀 보러 가도 되겠니? 3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이모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절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을 보며 그 사이에 무언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자 이모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관계를 끊었던 것은 어머니 쪽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는 착한 사람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선택을 했거나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을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뭘 해도 참겠지. 워낙 마음이 약하니까 어떻게든 넘어가겠지. 착하니까 절대 등 돌리진 않을 거야. 그러나 이것은 착한 사람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입니다. 착한 사람은 마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너무 깊고 넓어서 상대방의 입장까지 헤아리느라 자신의 고통을 삼키고 또 삼켰던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농부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이 농기구를 빌려달라 하면 언제든 빌려주었고 누군가 일손이 부족하면 제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 도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점점 농부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거절 못하니까. 농부의 이웃 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농부에게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내면 그 이웃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허들실이 잘 살면서 쪼잔하게 돈 몇 푼 가지고 극하는교. 농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나? 상대방이 힘든 상황인가 보다. 조금 더 기다려주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웃은 돈을 갚기는커녕 농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부의 밭에서 나는 작물을 가져가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농부가 조금이라도 난색을 보이면 뒤에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착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무너질까봐,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될까봐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언젠가는 넘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친구가 없어진다. 이 말은 흔히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을 다르게 읽어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착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맑은 물, 즉 너무 순수하고 착한 마음은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이웃이 자신의 아내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이웃에게 빌려간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웃은 대뜸 목소리를 높이며
아내를 모욕한 것입니다. 그 순간 농부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농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내 가족까지 상처받게 할 수는 없다. 그날 이후 농부는 그 이웃과 말을 끊었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고 어떤 부탁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거래 착하던 양반이 와적하노? 뭘 그리 호들갑 떨었쌌노? 속이 마 개미는 꽃맹키로 좁다 좁아. 그러나 농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수년간 참을 만큼 참았고 기회를 줄 만큼 주었습니다. 더 이상은 자신을 소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관계를 끊는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합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를 끊기 전에 이미 수백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아야 하나 말해야 하나. 내가 예민한 건가? 상대방이 잘못한 건가? 그 고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착한 사람이 마침내 등을 돌렸다는 것은 그 모든 고민 끝에 내린 최종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돌아선 착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신중한 판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동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신의 퇴근 시간을 미루고라도 도와주었고 후배가 실수를 하면 대신 수습해 주었습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들을 때도 변명 한마디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직원을 좋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편하게 여겼습니다. 저 친구한테 부탁하면 절대 거절 안 해. 일 떠넘기기 딱 좋아. 그러던 어느 날 그 직원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동료들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러나 그 직원은 이미 마음속에서 회사를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 직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동료가 아니었다. 그저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다. 착한 사람이 관계를 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착한 사람은 상대방을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을 사람이 아닌 도구로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물건으로 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바탕으로 삼고 예로서 행하며 겸손하게 말하고 신의로서 이룬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 한쪽만 배려하고 한쪽은 당연시하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이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한 친구는 말이 없고 속이 깊었으며 다른 친구는 말이 많고 활발했습니다. 말이 없는 친구는 늘 말이 많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드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말이 많은 친구는 사업을 하며 바쁘게 살았고 말이 없는 친구는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말이 없는 친구의 아들이 크게 아팠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지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는 친구는
고민 끝에 말이 많은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웠지만 아들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나 말이 많은 친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나도 어려워. 미안하다. 말이 없는 친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가 어려울 때 나는 가진 것을 다 털어서 도왔는데 그때 저 친구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갔는데 몇 달 후 말이 많은 친구가 새 차를 뽑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며 온 마을에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말이 없는 친구는 조용히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착한 사람이 관계를 끊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했을 때 착한 사람은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설령 서운한 일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그 사정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자신만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천일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상인이 사막을 건너다 도적을 만났습니다. 도적은 상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상인은 애원했습니다. 물만 남겨주시오. 그래야 사막을 건널 수 있소. 도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목숨까지 가져가지 않는 것만도 고마워해라. 상인은 간신히 살아남아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적을 다시 만났습니다. 도적은 다른 도적들에게 습격당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적은 상인에게 애원했습니다. 물을 주시오. 살려주시오. 상인은 잠시 도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소. 그러나 주지 않겠소.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착한 사람이 등을 돌리면 정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상대방에게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실망하고 매번 상처받고 그래도 또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 결심은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체념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관계는 나를 소모할 뿐이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 다시 어머니와 이모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저는 용기를 내어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모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내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모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단다. 이모는 외할머니 재산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었고 화가 나서 장례식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홀로 장례를 치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 사람은 정말 내 동생인가? 그러나 어머니는 그때도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연락하면 받았고 명절에는 선물도 보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장 굶을 지경이니 쌀 몇 포대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모의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맨날 언니가 잘났다고 하더니 그 꼴이 뭐야? 그날 이후 어머니는 이모의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관계를 끊는 네 번째 이유. 자신의 가장 힘든 순간에 상대방이 보여준 진짜 모습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외면하는 사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착한 사람에게 더 이상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태한 친구는 부러진 이와 같다. 정말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없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이모를 불렀습니다. 이모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모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바라보셨습니다. 이모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모를 용서하신 걸까? 아니면 그냥 마지막 인사를 하신 걸까? 나중에 어머니의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는 것도 지쳤다.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결국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쓰는 것이니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관계를 끄는 것은 이모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이 관계를 끊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착한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을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본인이 누군가에게 관계를 끊긴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착한 사람이 당신에게서 떠났다면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만약 지금 관계를 끊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관계를 끊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가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소모하는 관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정리해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 마음을 함부로 쓸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할아버지는 나무를 베는데 딱 3번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젊은 나무꾼이 1시간 동안 땀 흘리며 해도 안 되던 일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쉬워 보여? 이게 쉬워 보이기까지 50년이 걸렸네. 오늘은 그 말이 품고 있는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별거 아니네. 나도 하면 금방 하겠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잘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옛날 한 마을에 유명한 대장장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명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상인이 찾아와 칼 한 자루를 주문했습니다. 대장장이는 쇠를 달구고 망치로 몇 번 두드린 뒤 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는 숫돌에 몇 번 갈더니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작 이 정도 일에 이렇게 비싼 값을 받는다고? 그래서 상인은 직접 칼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대장간 도구를 사고 쇠를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쇠는 제대로 달궈지지 않았고 망치질은 엉뚱한 곳을 때렸으며 물에 담갔더니 칼이 휘어져 버렸습니다. 일주일을 허비하고 나서야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대장장이의 그 쉬워 보이던 동작 하나하나에 수십 년의 경험이 녹아 있었다는 것을. 쉬워 보인다는 것. 그것은 미숙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증거입니다. 장자라는 옛 현인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 포정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를 잡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고 칼이 움직이는 소리는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왕이 이를 보고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가? 포정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가 보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소가 보이지 않고 뼈와 살의 결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지 않고 정신으로 느낍니다. 칼이 소의 빈틈 사이로 저절로 움직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보통 백정은 한 달 만에 칼을 바꿉니다. 뼈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백정은 1년 만에 칼을 바꿉니다. 살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저의 칼은 19년을 썼는데 방금 간 것처럼 날카롭습니다. 팔이 빈틈 사이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포정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고수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을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은 쉬워 보입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부엌에 들어가셨습니다. 손님이 왔으니 밥을 해야 한다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거 없겠지. 시골 밥상이니까. 그런데 1시간 후 밥상이 차려졌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갓 지은 밥, 손수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 마당에서 딴 채소로 만든 나물, 아침에 잡은 생선조림, 7가지 반찬이 놓인 밥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1시간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60년이나 밥을 했는데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하지. 할머니의 손놀림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불에서 얼마나 익혀야 하는지, 언제 간을 맞춰야 하는지, 모든 것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레시피를 보지 않았습니다. 타이머를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계량컵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쉬움 속에는 6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의 밥을 지었던 시간. 아픈 날도 시집살이가 힘든 날도 부엌을 지켰던 시간. 그 시간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쉬움이 된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교약졸. 큰 재주는 서툰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기술을 뽐내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특별할 것 없어 보입니다. 마치 아무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반대로 재주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화려하게 보이려 합니다. 복잡한 기술을 써서 자신을 포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딘가 어설퍼 보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납니다. 진짜 고수는 단순해 보입니다. 가짜 고수는 복잡해 보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부가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귀농한 젊은이가 그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농사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젊은이를 데리고 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호미를 들고 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의 손은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풀과 작물을 구분하는데 눈이 잠시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에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니네. 그냥 풀 뽑는 거잖아. 그래서 자신도 호미를 들고 옆에서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젊은이의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젊은이가 맨 김의 양은 농부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젊은이가 뽑은 것 중에 작물이 섞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풀인 줄 알고 뽑았는데 어린 모종이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풀과 작물을 구분하는 데만 10년이 걸렸어. 허리를 다치지 않게 일하는 법을 익히는데 또 10년이 걸렸고, 얼마나 깊이 호미를 넣어야 뿌리가 다시 나지 않는지 아는데 또 10년이 걸렸어. 젊은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농부의 단순해 보이던 동작 하나하나에 30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다는 것을.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농부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내 포도밭 어딘가에 보물을 묻어두었다. 내가 죽거든 파보거라. 농부가 죽은 후 아들들은 포도밭 전체를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포도밭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포도가 열렸습니다. 아들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보물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갈고 가꾸는 노동 그 자체가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늙은 농부는 평생 포도밭을 가꾸며 알게 된 진실을 아들들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땅을 파고 돌보고 가꾸는 일이 쉬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쉬움 속에 풍성한 결실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직접 땅을 파본 후에야 그것을 이해했듯이 우리도 직접 해보기 전에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참 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것,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회사 가서 뭐해요? 그냥 일하지. 무슨 일요? 그냥 일이야. 아버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에게 설명하기 어려워서였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닌가 보다. 세월이 흘러 저도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선배의 일이 쉬워 보였습니다. 몇 번 전화하고 서류 몇 장 만들고 회의 몇 번 하면 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맡게 되었을 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화 한 통에 담겨야 할 말의 무게, 서류 한 장에 들어가야 할 숫자의 정확성, 회의 한 번에 준비해야 할 자료의 양, 그 모든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매일 퇴근하셨습니다. 힘들다는 말씀 한 번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쉬워 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별것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이미 달인의 경지에 이르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야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알겠어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그 동작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힘을 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정확히 원하는 곳에 착지합니다. 별다른 준비 동작 없이 가볍게 몸을 날립니다.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그 가벼운 동작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진화해온 감각과 근육의 조화가 담겨 있습니다. 눈으로 거리를 측정하고 귀로 균형을 잡고 내 다리의 근육이 완벽하게 협응하여 충격을 흡수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폴짝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정교함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고양이처럼 가볍게 일을 해냅니다.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쉬운 일인 줄. 그러나 그 가벼움 뒤에는 수십 년의 수련이 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가 있습니다.
수만 번의 반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쉬워 보이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고수를 만납니다. 시장에서 칼질 몇 번에 생선을 발라내는 생선 가게 주인, 눈대중으로 정확히 1인분을 담아내는 분식집 사장님, 복잡한 서류를 척척 정리하는 동사무소 직원, 좁은 골목에서 대형 버스를 귀신같이 빼내는 버스 운전기사. 그들의 일이 쉬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쉬워 보이는 그 모습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는 대신 무시합니다. 배우려는 대신 쉽게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일이 쉬워 보인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쉬운 일인 것,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진정한 고수인 것.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의 일이 쉬워 보일 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 경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존경심이 생깁니다. 겸손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언젠가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다는 꿈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진정한 고수라는 증거입니다. 쉬워 보이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수천 번의 실패가 필요합니다. 수만 번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쉬워 보이는 경지에 이릅니다. 포정의 칼처럼, 할머니의 밥상처럼, 아버지의 일처럼. 그러니 쉬워 보이는 것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쉬워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쉬워 보였는데 해보니 정말 어려웠던 일 혹은 주변에서 만났던 진정한 고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